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년에 다 안 좋을 거라 얘기하고 다들 도망가고 싶을 때 정말 그러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쪽에 소수론 쪽에 굳이 제가 표현을 한다면 쓰시는 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연말이면 연례 행사들이 미국도 쭉쭉 나오면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예. FOMC 얘기를 오늘 또 좀 하실 겁니까? 추가적으로 좀 하고 셧다운 얘기는 지금 나오는 기사 보면은 이 상원에서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쵸, 이제 보도가 나온 거지. 장벽 비용 포함 안 돼 있는. 포함시켜줘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뭐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아침 되기 그쵸. 전까지만 21일 해결하면 되는 넘으시고.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전혀 높아진 건 맞지만 아예 어긋난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까지 셧다운 사례들 보면은 어긋났다가 바로 낀 경우가 또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전혀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미증시에 만약에 그게 50이 영향을 미쳤으면 우리 시장에 그대로 50의 영향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연준이라는 굵직한 이슈 다음에 어제도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오늘 업종 하나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보시면은요. 우리가 FOMC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에서도 충분히 예상했었잖아요. 금리 올릴 거다. 금리는 올릴 거고 점도표는 하향할 거다. 근데 그대로 이 연준의 이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밀렸고 전일 또 밀렸고 그러면은 도대체 예상대로 나온 이 연준의 FOMC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설명을 오늘 좀 이 첫 코너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요,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지난 9월달에 찍어놓은 점과 12월에 찍어놓은 점, 내년 거를 일단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통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극으로 가 있는 우리가 극빈값이라고 사실 부르잖아요. 버리죠 그런 거. 네, 통계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극빈값을 빼고 이 통계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모여 있는 군집한 포인트의 레벨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게 중요한 변화겠죠. 지난 9월달에 찍혀 있는 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점들은 3% 이상에서 굳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제롬 파월의 코멘트를 좀 빌려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의 밴드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금리 인상으로 따졌을 때는 한 2회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롱웨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이 아래다가 표현을 맞췄을 때는 just below 표현을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멀었다가 발 아래 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던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5%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이 포인트는 가봐야 이전보다는 상위 레벨이 분명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점도표의 하향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해석하기에는 두 차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바대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 2019년에 이 금리 변화 움직임이었고 20년 움직임인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20년도 레벨 다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는데 연준의 긴축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둔화 압력을 좀 더 높이는 거냐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FOMC가 이 잘못된 의사결정,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의사결정 이런 걸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빠지는 거냐? FOMC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 시장이 아파했었던 뉴스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올해 들어서 뭐 지겹게 들었던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를 것 같아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로 사실 시장을 밀었는데 뭐 11월 이후 증시 뭐 특히나 뭐 12월 들어서는 뭐 너무나 역력했었고요. 그때 시장 왜 밀렸어요? 제롬 파월 코멘트를 듣고도 저스트 벨로우 코멘트를 듣고도 시장이 밀렸었던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기 침체. 예,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감, 뭐 3년물과 5년물과의 이 스프레드 역전을 보면서 금리 스프레드 역전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었던 거죠. 침체 전에 금리가 항상 역전이 나오던데 그러면 요거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려가 시장 하락의 제일 큰 1번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 이제까지는 뭐 꾸준히 끌어올렸었던, 뭐 폭은 크지 않지만 적어도 유지하거나 끌어올렸었던 성장 전망을 이번에 하향 조정한 거죠. 0.2%포인트만큼. 그래서 완화적인 연준보다는 연준이 인정한 경기 둔화 가능성.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경기 둔화 가능성도 아니에요. 좋아지는 정도가 이전보다 떨어지는 거지 이 역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점도표, 앞에서 봤었던 이 떨어진 점도표를 보면서 다들 다음 관심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부른 2번도 못 올릴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그러면 이번에 인정한 연준이 경기 시각에 대해서 조금 이전보다는 약해진 이 부분을 과연 시장이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라는 부분으로 이목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유가가 또 크게 빠졌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 떨어진 부분을 유가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떨어진 부분 보니까 어제도 5% 가까이 떨어져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6불도 안 되는데요. 이게 뭐 80불 간다고 얘기하던 유가가 맞나 싶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부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추천하는데요.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성장 둔화가 경제의 새로운 도전 과제다. 어제도 기사가 몇 개 지나가던데요. 제롬 파월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 이 중앙은행장들을 좀 흉내내는 것 같다라는 이 뉴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좀 네, 같아요. 뭐 맞는 분석인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까지 이 중앙은행장들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예요? 예전에 뭐 버냉키 시절 생각하면은 뭐 딱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때 에반스 룰이라고도 이제 제시를 했었죠. 실업률하고 물가입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하고 물가만 보면은 사실 금리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실업률은 계속 주구장창 떨어졌고 물가는 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연준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은 금리 올려야 돼요라고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 트럼프가 뭐 압박 넣는 부분도 그렇고 뭐 다음 페이지에서도 뭐 다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시장이 이렇게 연준장 코멘트 이후에 밀려나는 모습을 볼 정도로 시장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면 연준장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물가하고 실업률만 보면은 그냥 공시배 대입하면은 답이 딱 나왔는데 요즘 추가적으로 대입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예요. 한은의 제1원칙이 뭡니까?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까지는 물가만 쳐다보면 됐는데 요즘 이주열 코멘트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물가 얘기만 해요? 아니죠. 가계 부채가 어떻고 부동산 가격이 어쩌고 뭐 내외 금리 차가 어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인풋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장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려워졌네,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좌충우돌 뭐 중앙은행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뭐 둔화되고 있다,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요즘 이 하락 컨셉에 일단은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FOMC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코멘트가 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매로 돌아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매가 비둘기 흉내를 내려고 마음 먹은 게 이제 중요한 거지. 다시 해보니까 안 되겠네. 다시 매로 가야겠다. 이런 스탠스는 절대 아니니까요. 시장에서 뭐 이 하방 경직을 깨고 내려갈 만한 새로운 뭐 마이너스 이슈가 발생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견들이 있어요.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요라는 거를 인정한 거고요. 이 표현은 뭐 좀 자세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립금리 추정치 하단에 이미 도달했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해도 좋은 말이죠. 시장이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여기 오케이. 뭐 데이터 디펜던스 향후 뭐 발표되는 지표에 집중해서 뭐 하겠다. 뭐 정해진 경로를 걷지 않겠다. 뭐 이 얘기 얼마든지 오케이. 뭐 해도 좋은 얘기죠. 근데 다음 코멘트를 보면 금융변동성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통화 정책이 완화적일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굳이 말했을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비둘기야 매야라는 이 퀘스천을 좀 남겼던 코멘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전날이었죠. FOMC 이 발표하기 전날 트럼프가 의미 없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타이트닝 이거 50 빌리언 요거 이제 좀 재검토해봐라라는 식으로 한번 찔렀는데 뭐 데드는 이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지금 현재 이 타이트닝 전략을 변경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한판 해보자는 건가라는 식으로 우려감도 미 대통령과 연준장이 으르렁거리면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의 우려를 좀 높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아파하고 있는 거지. FOMC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사실 없어요. 예상대로 나왔던 FOMC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안 보던 문구가 들어갔어요. 지금 이번 12월 FOMC 성명문에 보면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테이퍼링 얘기를 꺼냈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준장한테. 그때 버냉키였죠. 이렇게 되면 신흥국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연준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먼저지 내가 바깥을 쳐다보면서 우리 이 금리 의사결정이 외부 요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표현을 좀 바꿔줬습니다. 뭔 얘기예요? 결국 최근에 밀리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해 보면 비둘기로 변하겠다는 제롬 파월의 이 스탠스가 중요한 거지. 일정 부분 좌충우돌 스토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몇몇 개 표현에 묻어서 나온 부분들은 뭐 분명히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길게 갈 이슈는 아닐 것이다. 지금 미증시 단기적으로 낙폭도 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뭐 셧다운 뉴스가 좀 자극을 한 것 같은데요. 되돌아 나올 여력도 충분히 존재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의 그 내용들 하루 지났지만 좀 곰씹어 볼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제롬 파월도 참 괴롭겠어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 얘기 말씀하신 거 했거든요. 아니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뭐 그런 학자인 척 이것저것 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보면 시장이 너무 거친 거죠. 네. 예. 뭐 소위 가방끈 짧다고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원래 그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로스쿨 나왔고요. 근데 여튼 제롬 파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아쉽지만 이렇게 쥐고 흔드는 것도 좀 한계는 있다. 예,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봤고요. 자, 오늘 이제 업종 얘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를 말씀하신다는 거겠죠? 네. 네.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는데 네.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안 하는 업종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대표적인 게 바이오요? 네, 제약바이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제약바이오는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네. 전 모릅니다. 네, 나쁘다는 네. 것보다는 모르니까 아는데 들어가도 예. 먹을까 말까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렇게 큰 업종에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승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제약바이오가 워낙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소외를 좀 많이 됐습니다만 요즘 보면은 그래 안 만지는 게 낫다 차라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언급 안 하는 거. 네. 중공업이요. 제가 중공업주들을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도 제가 코멘트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툭툭 튀어나갈 텐데요. 그렇게 보는 의견을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좀 이따 얘기하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 완전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왜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얘기서부터 한번 하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19일 날 발표가 나왔죠. 3기 신도시 얘기입니다. 1기 신도시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당, 일산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2기 신도시는 동탄, 한강 신도시 요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생각나실 거고요.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왔어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요런 쪽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공급량 만져서 이 주택난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굳이 지도를 펴놓고 이게 도심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고 GTS가 어쩌고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못을 박아준 부분이고 21년도 정도서부터 이제 분양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라는 이 시점이 될 텐데요.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수요가 생기는 건 시멘트하고 철근입니다. 요즘 시멘트 주식들 주가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이 남북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움직인 부분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닝 숫자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나는 이런 테마주 안에 남북 안에 그리고 제껴놓고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기업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 제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품목들이 석고보드, 창호, 단열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질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단계별로 땅 파가지고 기초 공사하고 그다음에 파일 받고. 그래서 이 철근 세워가지고 세멘 탱크로리 가가지고 공구리 붓고 이거잖아요. 공구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붓고 그 순서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바닥 마감 공사하고 바닥재 깔고 욕실 공사하고 주방 공사하고 요런 것들이 아파트 공사하는 이 스케줄이잖아요. 가전도 요즘 웬만한 거 빌트인 그렇죠. 요즘 빌트인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하니까. 그건 더 나중일 것 같고요. 그러면 순서가 딱 잡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멘트 다음에는 뭐가 될 것이냐. 그럼 여기 순서대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래 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석고보드나 문틀은 박아놔야 되니까요. 창호 같은 거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 단열재 페인트, 그 다음에 마감재 이런 부분들 들어가겠구나.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먼 얘기일 수 있어요. 30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보는 거니까 먼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주가를 한번 보면 그래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나중 시점 거 녹여도 모멘텀 정도 한번 녹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종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한샘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샘 엄청 깐 적이 있어요. 이런 밸류에이션 나올 때였는데요. 얘 시총이 우리은행보다 높다. 얘 얼마 버냐? 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만 지금 소위 말해서 예전에 한샘 스토리 얘기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 제일 손쉽게 손대는 데가 어디예요? 뭐 주방이에요. 여자들의 꿈을 뭐 실현해 드립니다. 뭐 이런 이사 갈 돈 없으면 리모델링은 하셔야죠. 이런 스토리 반영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한샘 주가 보시면은 옛날 주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급락해 있죠. 지금 7만 원도 안 하는 주가인데요. 예전에 뭐 30만 원 했던 주가니까요. 예. 이거는 뭐 갈치 토막 정도 난 예,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수급 개선 12월 달 들어서만 제가 캡처를 떴는데요.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매도가 아닙니다. 일단 매수로 반전된 이 부분이 눈에 보이고요. 3기 신도시 얘기 나온 시점서부터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밸류는 다 뱉었고 정말 밑단에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나서 기관 수급들에 더해서 외국인 수급까지 가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건자재 얘기하고 관련주들 얘기할 때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종목이 아마 한샘 아닐까 싶어요. 쉬운 컨셉이죠. 그 다음은요. KCC입니다. KCC는 사실 가치로 따지면은 PBR로 보는 게 맞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페인트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페인트보다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는 거는 창호입니다. 창호. 사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할 때 창호를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가 단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창호가 사실 싸지 않습니다. 많이 비싸거든요. 그죠? 그 다음으로 얘기 꺼내는 게 이제 창호 스토리고요. 그 중에서도 KCC.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BR로 본 밸류 단으로 보면 지금 1배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서는 거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수급이 개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거래량 조금 나오는 날은 만주가 안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요. 요즘 하루 거래량의 절반을 기관이 살 때도 있습니다. 기관 수급이 뜨겁게 부활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 시간서부터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낙폭 깊었던 이후에 지금 이제 돌려세우고 있는 종목 하나고요. 잊혀진 종목일 거예요. LG아웃시스. 저도 이거 본지 되게 오래됐고요. LG아웃시스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십니다. 그리고 어닝에 대한 추정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12월 들어서 수급판이 변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으로 보면은 저 아래 빠져 있는 종목이니까요. 시장에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만한 시점이고요. 여기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4분의 1 토막 났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머리를 들고 있는 부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건설주 중에서 해외 건설에 익스포저가 없이 국내 건설에만 딱 노출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도 PBR 1배단 밑으로 나가 있는 부분,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기관 수급, 이런 컨셉이 동일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뉴스를 보고 지금 현대산업개발과 건자재 뉴스들이 반응이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13, 14년도에 대단한 시대를 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정말 잊혀졌는데 다시 볼 이유가 생겨서 보셨고요. 말씀하셨고요. 예, 오늘 전략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네, 표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시장 분위기에서도 외국인 선물은 3,700억 들어갔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에 1조 1,400억 외국인 선물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움직인 이 지수 레인지 폭을 보니까 2060에서 2084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1조 원 이상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어려워지니까 밑으로 뚫릴 것 같아요 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거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들도 그 밑으로 버리지 않더라.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하방 경직이 깨지는 게 아니고 하방 경직은 여전히 좀 지켜지고 있는 시장 아니겠느냐. 외국인 선물에 주목해서 시장 방향을 읽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